뭐라고? 우리가 압박해도 꿈쩍 안 하던 나라가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검문소를 통째로 비워줬다고? 지금 전 세계 외신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보다 폐쇄적인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는 비자 발급 거절률이 무려 99%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터지자 오직 한국인에게만 전용 게이트를 만들어서 구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우방이 아니다. 무려 1400년 전부터 이어진 우리의 형제다.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 이 문법이 비슷한 게 좀 놀랐어요. 우리 민족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연결된 나라들이고요. 20년도 더 전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뜨거운 사막에 맨몸으로 뛰어든 한국인들, 초강대국의 명령조차 씹어먹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목을 매는 소름 돋는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모래바람이 살갗을 찢는 중동의 사막, 숨조차 쉬기 힘든 동남아의 습한 밀림.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하다는 건설 현장은 제 젊음을 온전히 바친 전문 분야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이름조차 생소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의 텅 빈 모래판 위에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았던 전직 건설사 지사장 강태호입니다. 제 작업판은 늘 진흙과 시멘트로 엉망이었습니다. 지옥이라 불리는 척박한 땅은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처음 마주했던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의 풍경은 제 30년 건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국가 부도라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생을 바친 굴지의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비통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말 그대로 빙하기였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목 끝까지 차오른 부도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에게 딸린 수천 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 달러를 벌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이 되고 안전한 시장은 서구 열강의 거대 기업들이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세계 어느 기업도 가려 하지 않는 버려진 땅뿐이었습니다.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아시가바트 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인 열풍이 마치 거대한 불가마처럼 제 전신을 집어삼켰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입을 열면 버석거리는 모래가 끊임없이 씹혔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 양옆으로는 잿빛의 낡은 구소련 시절, 아파트들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한 작은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모든 것이 난관이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과는 언어가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을 구할 돈조차 부족했던 우리는 뜨거운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엉성한 그림을 그려가며 손짓발짓으로 흙을 퍼라, 벽돌을 쌓으라 지시해야 했습니다. 해가 지면 현장은 더 끔찍한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전기는 수시로 끊겨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섞인 흙탕물이 쏟아졌습니다. 숙소라고 배정받은 곳은 한낮의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은 낡은 철제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비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고국에서 챙겨온 통조림과 라면으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에서 서서히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과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지독한 향수병이 그들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현장을 총괄하던 곽동수 소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우리 애들 이러다 다 미쳐버립니다. 현지 인부들은 덥다고 낮잠 자러 도망가버리고, 물은 안 나오고, 장비는 고장나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위약금 물고 당장 철수하면 안 됩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컨테이너 밖에서 각 결혼을 하고 타지로 발령받은 28살 막내 기사의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서울에 남겨둔 아내와 갓난아이 생각에 가슴을 치며 잠을 설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고국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의 밥줄이 영영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4시
해가 뜨기도 전에 작업복 차림으로 전 직원을 공터로 불러 모았습니다.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50여 명의 직원들 앞에 서서 저는 핏발 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드신 거 압니다. 저도 당장 이 징그러운 모래밭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 회사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 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신 정 회장님의 일화를 꺼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과거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터졌을 때 내리셨던 결단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던 그 생지옥에서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모든 자본을 빼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참혹한 전쟁터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셨습니다. 측근들이 그룹이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렸을 때 회장님은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사람을 잃고 신용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득실을 따지는 얄팍한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신뢰를 짓는 대한민국 건설인이라고 말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직원들의 고개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유고슬라비아에 남기셨던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이었고 한 번 맺은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묵직한 신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척박한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멘트를 바르고 철근을 엮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버려진 땅에 100년이 지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신뢰를 지으러 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 대륙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이후 현장의 공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덥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뙤약볕에 달궈진 철근이 살갗을 벌겋게 데어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여름낮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 콘크리트를 부으면 금세 수분이 증발해 쩍쩍 갈라져 버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선택했습니다. 조명조차 없는 캄캄한 사막에서 우리는 덤프트럭과 굴착기를 총동원해 헤드라이트를 일제히 켰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찢고 공사 현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퇴근하던 현지 감독관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러시아나 유럽의 건설사들은 더우면 쉬고 해가 지면 퇴근하는데 한국인들은 단체로 미쳤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땀을 비 오듯 쏟으며 밤을 새워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쪽잠을 자며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줄의 미세한 균열도 없는 매끈하고 완벽한 콘크리트 외벽이 완성되었고 당초 예정보다 무려 2달이나 앞당겨 아파트를 완공한 것입니다. 최종 품질을 확인하러 온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관료들은 도면과 한치에 오차도 없는 완벽한 마감 상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건물을 짓는 마법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완공식 날 곽동수 소장과 막내 기사 그리고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막의 지독한 더위와 극한의 환경이라는 거대한 자연을 마침내 굴복시켰다는 벅찬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고국의 위기를 넘기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끔찍한 시련은 자연의 변덕이나 가혹한 날씨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군 작은 성공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던 인간의 썩어빠진 탐욕이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완공 축하 파티가 열리던 며칠 뒤 밤, 최고급 양복을 빼입은 정부 고위 관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만한 손에 들려있던 얇고 가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우리 50여 명 직원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그 순간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완공의 벅찬 기쁨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짧고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현장 한 구석 공터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른조차 귀했던 시절이라 밍밍하게 미지근해진 맥주와 현지 시장에서 구해온 질긴 양고기가 전부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국에서 날아온 아내의 편지를 품에 안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막내 기사도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쓰러졌다가 링거를 맞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던 반장님도 그날만큼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지어 올린 희고 매끄러운 아파트 외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옥 같은 사막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고국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평화는 자정 무렵 들려온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공사 현장 입구로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최고급 검은색 벤츠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둘러앉아 있던 우리 직원들은 일순간 얼어붙은 채 그 불길한 불청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전석에서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이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 정장으로 치장한 중년의 남자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투르크메니스탄 건설 부처를 쥐락펴락하던 정부 최고위 관리였습니다. 그의 구두는 사막의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채 번쩍거렸고 땀과 흙범벅이 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통역관을 대동한 채 주변을 차갑게 훑어보더니 곧장 제가 있는 낡은 철제 컨테이너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 대가 털털거리며 돌아가던 비좁고 퀴퀴한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제가 권한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먼지가 묻을까봐 앉기도 싫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두툼한 계약서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던 저는 무심코 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봉투 안에는 아무런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봉투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통역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묻자 그 관리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미스터 강, 당신들 한국인들이 건물을 꽤 빠르고 튼튼하게 짓는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소. 밤에 잠도 안 자고 콘크리트를 친다지. 아주 훌륭한 노예의 근성이야. 자, 내일 모레 우리 정부가 발주하는 거대한 올림픽 스타디움 기초 공사 입찰이 있소. 이 빈 봉투를 가득 채워오면 그 공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굵직한 공사는 당신들 차지가 될 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 공사라면 우리 회사의 명운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는 겁니까? 관리는 손가락 하나를 펴서 제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전체 공사 대금의 10%, 반드시 현찰로. 내일 밤까지 내 관저로 가져오시오. 10%. 통역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숫자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자고 싶은 것 안 자며 섭씨 50도의 불지옥 속에서 모래를 뒤집어 쓰고 아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현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대가로 정당한 수주를 원할 뿐입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관리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미스터 강, 이 나라는 로마가 아니여. 법이나 원칙보다 내 기분이 먼저인 곳이지. 러시아 놈들도 유럽 놈들도 다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 봉투를 채워 바쳤소. 만약 당신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지. 그는 책상 위로 몸을 굽히며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항구에 도착한 당신들의 시멘트와 철근은 단 한 포대도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닷바람에 썩어갈 거요. 현장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모조리 끊길 것이고 내일 모레 만료되는 당신 직원들의 비자는 단 하루도 연장되지 않을 거요. 불법 체류자가 되어 이 모래 구덩이에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게 판단하시오. 똑똑한 사냥개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법이니까.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텅 빈 봉투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벤츠 세단이 다시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관리가 떠난 뒤 곽동수 소장이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제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캐한 담배 연기만 가득한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서로를 참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곽 소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비벼 끄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 사장님,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줍시다. 어떻게든 본사의 사정에서 비자금이라도 끌어옵시다. 다른 나라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해서 수백억씩 챙겨간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절당하고 쫓겨나면 서울 본사는 당장 다음 달에 부도가 날 겁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 저 밖에서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진 저 불쌍한 새끼들 식구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지 사장님, 알량한 양심 하나 지키자고
50여 명의 목숨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곽 소장의 말이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옥 같은 이곳까지 온 직원들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이 사막의 왕으로 군림하며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제가 직접 직원들에게 들려주었던 정 회장님의 유고슬라비아 결단이 환청처럼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 불호령 같은 가르침. 만약 우리가 공사 대금의 10%를 저 부패한 관리의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준다면 우리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철근을 빼돌리고 시멘트를 덜 넣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부실 공사로 이어질 것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이 나라 한복판에 지어놓는 셈이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인의 이름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짓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는 텅 빈 봉투만 바라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뇌했습니다. 열려있는 창문 너머로 피곤에 지쳐 골아떨어진 젊은 직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봉투에 더러운 지폐를 채우고 타락한 생존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꼿꼿한 양심을 지키고 처절한 멸망을 맞이할 것인가? 동이 터오는 사막에 붉고 스산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봉투 안에 들어갈 돈보다 더 강력하고 묵직한 무기를 하나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관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동이 터오는 붉은 사막의 하늘을 등지고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세운 컨테이너 사무실의 철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그 오만한 부패 관리가 던져두고 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수십억 원의 빳빳한 달러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지난 6달 동안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 밤낮 없이 콘크리트를 치며 우리 직원들이 작성했던 100% 무결점 품질 보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공사 기일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겠다는 우리 현장 직원 50여 명의 피땀, 어린 지장과 서명이 빼곡하게 찍힌 공정 계획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 건설인들의 목숨과도 같은 자존심이자 정 회장님께서 가르쳐주신 절대 굽힐 수 없는 신용의 증표였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곽동수 소장을 대동하고 아시가바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정부 고위 관리의 화려한 관저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페르시아 융단이 깔린 넓은 접견실에서 그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시가를 피우며 흡족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앞에는 두툼해진 봉투를 쓸어 담을 준비가 된 듯 커다란 서류 가방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군, 미스터 강. 자, 어디 10%의 성의를 확인해볼까? 그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그 묵직한 봉투를 거꾸로 집어들고 그의 최고급 유리 탁자 위로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후드득. 탁자 위로 흩어진 것은 푸른색의 달러 지폐가 아니라 흙먼지가 묻은 거친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시가를 쥔 관리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당황한 눈으로 서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저는 통역관을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돈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 서류들이 보입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피와 땀으로 약속하는 완벽한 품질과 공사 기한입니다. 당신이 요구한 10%의 뇌물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돈이 아니라 건물의 뼈대가 되고 기둥이 되어야 할 소중한 철근과 시멘트의 값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바친다면 우리는 얄팍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철근을 빼돌리고 불량 시멘트를 섞어 부실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줄 수 있는 유일한 뇌물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건축물 뿐입니다. 그게 죄라면 지금 당장 우리를 추방하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넓은 접견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다 못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서류를 바닥으로 거칠게 쓸어버리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감히 이 땅에서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너희 한국 놈들은 구제불능의 바보들이다. 굴러들어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으니 이제 그 알량한 자존심이 너희를 어떻게 찢어 죽이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라. 관저에서 쫓겨나듯 빠져나온 그날 오후부터 그의 섬뜩한 경고는 무시무시한 현실이 되어 우리 현장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물류의 완벽한 마비였습니다. 카스피의 연안의 항구에 도착해 있던 수천 톤의 시멘트와 철근 조달이 돌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세관에서는 서류 미비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대며 우리의 모든 건축 자재를 항구 한 구석에 억류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은 시멘트는 포대째로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소중한 철근들은 붉게 녹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전력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던 메인 전력선이 원인 불명의 이유로 툭 끊어졌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에어컨은커녕 낡은 선풍기 한 대조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보관해야 할 현장의 식량들은 하루 만에 부패하여 썩은 내를 풍겼고 거대한 타워 크레인과 굴착기들은 심장이 멎은 고철 덩어리처럼 뜨거운 모래밭 위에 멈춰섰습니다.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사람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을 든 무장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 숙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깨워 일렬로 세워두고 여권과 비자를 검사했습니다. 트집을 잡을 것이 없으면 짐을 뒤집어 엎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경찰들의 군홧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젊은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몰려 끔찍한 사막의 교도소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현장을 짓눌렀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전화선마저 끊겨버린 현장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망치 소리도 기계의 굉음도 사라진 그 끔찍한 정막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국제전화 너머로 회장단의 불호령이 빗발쳤습니다. 강태호,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아느냐? 다른 나라 회사들은 다 융통성 있게 처리해서 수백억씩 벌어들이는데 너 혼자 잘났다고 깨끗한 척하다가 회사를 통째로 부도낼 작정이냐?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그놈들 입에 물려주고 공사 재개시켜라. 안 그러면 넌 서울 땅 밟을 생각도 하지 마라. 전화기를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쟁국이었던 유럽과 러시아의 건설사, 직원들은 멈춰버린 우리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꼬레아 놈들. 여기는 너희들의 꽉 막힌 도덕 교과서가 통하는 곳이 아냐? 법보다 돈이 먼저인 나라라고. 곧 야반도주나 하게 생겼군. 그들의 조롱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수백 번도 더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나의 이 융통성 없는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이 지옥까지 따라온 50여 명의 불쌍한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구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눈 딱 감고 부패한 관리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구걸할까? 밤이 되면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져 짐승처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땡볕 아래서 할 일 없이 녹슨 철근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는 직원들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래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맨손으로 쌓아 올린 이 깨끗하고 정직한 땀방울이 뒷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인으로서 스스로 숨통을 끊는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인내심도 식량도 그리고 체류 비자의 기한도 모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초상집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직원들에게 내일 아침 모두 짐을 싸서 서울로 철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완전하고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제 건설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마침표를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체념한 채 서류를 파쇄하고 있던 제 귓가로 갑자기 무전기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지사장님, 지사장님, 당장 정문 쪽으로 나와 보십시오. 군대입니다. 무장 군인들이 현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꺼먼 메르세데스 벤츠 세단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우리 공사 현장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쏟아져 내려와 순식간에 정문을 봉쇄하고 우리 직원들을 포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찰의 단속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뇌물을 거절한 괘씸죄로 우리를 반국가 사범으로 몰아 전부 처형하거나 감옥에 쳐넣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정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가장 중앙에 서 있던 거대한 방탄 차량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자는 제가 뇌물을 거절했던 뷔페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도시의 거대한 동상으로만 보았던 사람, 바로 이 나라의 살아있는 신이자 절대 권력자,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 나라의 독재자가 이 죽어버린 작은 공사 현장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상황을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무거운 정적이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기관단총의 차가운 금속음만이 찰칵거리며 살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대한 방탄 벤츠 차량에서 내린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 대통령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섭씨 50도의 폭염마저 꽁꽁 얼려버릴 만큼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살아있는 신이자 절대 권력자, 자신의 이름을 딴 달력을 만들고 도시 곳곳에 황금 동상을 세운 그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흙먼지 날리는 이 초라하고 죽어버린 공사 현장에 직접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등 뒤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의 곁에는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이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석 달 전 제 컨테이너 사무실에 빈 봉투를 던지고 가며 %의 뇌물을 요구했던 그 부패한 정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사냥개가 사냥감을 몰아넣은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거만한 표정으로 저와 우리 직원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대통령의 귓가에 대고 무언가 열심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대통령의 미간은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대통령이 제 앞으로 세 걸음 다가왔습니다. 무장한 친위대 경호원들이 제 가슴과 머리를 향해 일제히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태세였습니다. 왜 공사가 멈췄는가? 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현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제가 채 입을 떼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그 부패한 관리가 통역을 가로채며 교활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제가 이미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한국 회사 놈들은 애초에 이 거대한 공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자본금도 바닥났고 질 좋은 건축 자재를 구할 능력도 없어서 싸구려 불량품만 쓰려고 하기에 제가 세관 통과를 막은 것입니다. 인부들 관리도 엉망이라 벌써 석 달째 빈둥거리며 놀고 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투르크메니스탄의 위대한 랜드마크가 이 무능한 동양인들 손에 무너질 것입니다. 당장 이놈들과의 계약을 파기하시고 저에게 로비했던 유럽의 훌륭한 건설사로 시공권을 넘기셔야 합니다. 완벽한 모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뇌물을 받지 못해 고의로 물류를 끊고 비자를 막아 현장을 멈춰 세워놓고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둔갑시켜 독재자의 입을 통해 우리를 처형하려는 악랄한 수작이었습니다. 관리는 저를 내려다보며 뱀처럼 비열한 눈웃음을 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우리 회사의 잘못이라고 거짓 자백을 하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 관리는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최측근 중 한 명입니다. 이 절대 권력자가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말을 믿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자칫하면 저뿐만 아니라 뒤에서 떨고 있는 50여 명의 우리 직원들까지 모조리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사막의 이름 모를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에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크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장 군인들의 총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곽동수 소장과 막내 기사, 그리고 진흙투성이가 된 직원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군 현장인데 매일 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서 시력을 잃어가며 쩍쩍 갈라지는 손등에 시멘트 가루를 묻혀가며 세운 우리의 땀방울이 저 더러운 혓바닥에 의해 쓰레기로 매도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셨던 대한민국 건설인의 마지막 자존심.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점 깊숙이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뒤 총구를 들이민 경호원들을 밀치고 대통령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 자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 고함 소리에 놀란 통역관이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꿈틀했고 경호원들이 일제히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철컥거리는 금소금이 제 심장을 겨냥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역관을 매섭게 노려보며 똑바로 통역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각하,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건물을 지으러 이 척박한 사막에 왔지. 관리들의 더러운 주머니를 채워주러 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차가운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습니다. 돈?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관리를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자입니다. 석 달 전 우리가 완벽한 품질로 아파트를 조기 완공하자 저 자가 한밤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사를 따게 해줄 테니 전체 공사 대금의 10%를 현찰로 자기 관저로 가져오라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부실 공사를 할 수 없기에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돈 대신 완벽한 품질 보증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날부터 세관이 막히고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저 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서 말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정적이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사막의 위인거리는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각하, 저 미친 동양인 놈이 지금 살기 위해 발악하며 각하의 충신인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놈의 혀를 뽑고 끌어내야 합니다. 저놈을 죽여야 합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발포하라고 손짓하며 광분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진실을 말한 대가로 이제 총알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가겠구나. 어머니, 여보, 미안해. 머릿속으로 짧은 유언을 남기며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1초가 1년 같이 느껴지던 끔찍한 찰나의 순간. 하하하하하. 갑자기 터져 나온 호탕하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감았던 눈을 뜨자 이아조프 대통령이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독재자의 기괴한 웃음에 현장에 있던 군인들도 우리 직원들도 모두 영문을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웃던 대통령은 웃음을 뚝 그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서 허둥대고 있는 부패 관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려 그 관리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체격의 관리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쓰러진 관리의 얼굴에 구둣발을 들이밀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니놈이 뒤에서 외국 회사 놈들에게 돈을 뜯어내며 내 국고를 축내고 있다는 보고를 진작에 받았는데 감히 내 눈앞에서 이 정직한 자들을 모함해. 대통령은 쓰러진 관리를 향해 침을 뱉고는 곧장 친위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저 버러지 같은 놈을 묶어 감옥에 쳐넣어라. 저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무장 군인들이 개를 끌고 가듯 그 관리를 질질 끌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려던 권력자가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비참하게 끌려가는 광경을 보며 저는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대통령이 다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무시무시했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빛은 기이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손을 내밀어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미스터 강, 나는 10년 동안 수많은 외국 놈들을 만났다. 프랑스 놈, 러시아 놈, 중국 놈, 다들 내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며 굽신거렸지만 뒤로는 내 돈을 훔쳐가기 바빴지. 그런데 내 최고위 관리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총구가 겨눠진 내 앞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빳빳하게 대든 놈은 네가 처음이다. 너희 한국 놈들은 정말이지 겁을 상실한 미치광이들이다. 대통령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친 정직함이 필요하다. 돈보다 자신의 약속과 원칙을 무서워하는 너희들이라면 내 위대한 왕국을 짓는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군.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폭탄 선언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현장의 모든 권한은 너희 한국 회사에 일임한다. 항구에 묶인 자재는 내일 아침까지 전부 이곳으로 배달될 것이며 누구도 너희들의 비자나 작업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 친위대 병력을 현장 경호로 배치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 입찰 예정이었던 국회의사당과 올림픽 스타디움 프로젝트 역시
전부 무조건 한국에게 맡긴다. 이것은 내 어명이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 현장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끊어졌던 전기가 다시 들어와 대낮처럼 환한 조명이 켜졌고 멈춰섰던 타워 크레인이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철수한 자리에 항구에서 출발한 수십 대의 시멘트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곽동수 소장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우리의 정직함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굴복시켰다는 벅찬 환희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사무실 컨테이너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를 들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안 쫓겨나. 우리 안 망했어. 우리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어. 아니,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전부 짓게 될 거야. 그날의 사건은 전 세계 건설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기업, 독재자가 직접 수의 계약을 안겨준 미친 동양인들. 그날 이후 아시가바트 시내의 수많은 주요 건물들은 경쟁조차 없이 모두 우리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서사시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돈을 버는 것은 비즈니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콧대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의 심장을 온전히 한국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기적은 최고급 장관급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거대한 물바다로 변해버린 어느 끔찍한 새벽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니아조프 대통령의 기습 방문과 그날 사막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던 파격적인 선언은 곧바로 아시가바트 전체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목숨을 건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우리의 그 미련한 고집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폐쇄의 국가에서 그 어떤 보증, 수표보다 강력한 절대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입찰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도시를 순찰하다가 손가락으로 황량한 모래벌판을 가리키며 저기에 호텔을 지으라고 명령하면 비서실장은 아무런 고민 없이 곧바로 우리 한국건설사에 전화를 걸어 공사를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렇게 불과 10여 년 만에 아시가바트 시내 중심가에 우뚝 솟은 수백 채의 화려한 대리석 건물 중 무려 80% 이상이 우리 한국인들의 땀방울로 지어졌습니다. 거대한 황금 돔이 얹어진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 올림픽 스타디움, 최고급 5성급 호텔들, 심지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부 청사까지 모조리 우리의 작품이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인 한 명 보내지 않고, 오직 시멘트와 철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만으로 한 나라의 스카이라인을 완벽하게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복은 단단한 물리적인 콘크리트 외벽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을 얻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위층 관료들이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마음을 열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은 2000년대 중반 어느 서늘한 가을밤에 터진 하나의 끔찍한 재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완공했던 아파트 중 하나는 장관급 고위 관료들과 귀족들이 모여 사는 아시가바트 최고의 초호화 주거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귀를 찢는 듯한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지하 주차장의 거대한 메인 배관이 터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톤의 엄청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된 지하 공간을 순식간에 진흙탕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파트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다 깬 고위 관료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 시설, 관리인이 밸브 조작을 치명적으로 실수하여 수압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게다가 그 아파트는 이미 우리가 규정한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나 훌쩍 지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우리 한국건설사는 그 사고에 대해 단일 달러의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으며 털끝만큼의 잘못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외국계 건설사였다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니 막대한 출장비와 수리비를 선입금하라고 배짱을 튕겼을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시가바트 시내 현장을 총괄하고 있던 김학수 상무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에 현지 관리인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김학수 상무는 변호사를 부르는 대신 작업복을 꿰어 입고 현장 숙소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자고 있는 애들 전부 다 깨워. 창고에 있는 양수기 싹 다 트럭에 싣고 당장 현장으로 출동한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끌려 나온 수십 명의 젊은 직원들은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상무님, 이거 현지 관리인이 실수해서 터진 거 아닙니까?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났고 우리 책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 새벽에 가서 남의 똥을 치우며 개고생을 해야 합니까? 돈 한 푼 받을 데도 없지 않습니까? 거세게 항의하는 직원들을 향해 김학수 상무는 지늘기 묻은 안전모를 고쳤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저 아파트 정문에 자랑스럽게 박혀있는 우리 회사 로고가 안 보여?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2층 수백 명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야. 누구 잘못이든 간에 결국 한국인이 지은 건물에서 물이 새고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나면 그 파장이 어떻게 퍼지겠어. 계약서 쪼가리 따지면서 변명하지 마라. 우리 이름이 박힌 건물은 무너지면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우리가 완벽하게 살려낸다. 그날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김학수 상무와 우리 직원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더러운 흙탕물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대형 양수기 8대를 미친 듯이 돌려 물을 퍼내고 진흙을 뒤집어쓰며 막힌 하수구를 맨손으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터진 배관 하나만 달랑 땜질하고 철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압 조절에 실패한 낡은 중앙 제어 시스템 전체를 뜯어내고 우리 회사에 생돈 수억 원을 들여 최신식 부품으로 아파트 배관망 전체를 전면 교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벌벌 떨고 있는 현지 관리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올바른 밸브 조작법까지 친절하게 백지에 그려가며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전액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온 장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지하 주차장은 거울처럼 반짝이게 청소되어 있었고 새 것으로 교체된 은빛 배관들은 튼튼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르크메니스탄 관료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지 않는다. 수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한 번 지은 건물의 숨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진다. 지독할 정도로 무섭고도 든든한 형제들이다. 이날 싹튼 믿음은 거대한 신뢰의 복리 효과가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단어는 프리패스이자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단순한 건물 시공을 넘어 이 나라에 꽉 막힌 숨통을 틔워주고 국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대한 생명줄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땅속에 품고 있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모래만 파면 돈이 솟구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는 치명적이고도 비극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스를 외국에 팔아 돈을 벌려면 오직 파이프라인에 의존해야만 했는데 그 파이프라인의 길목을 북쪽의 러시아와 동쪽의 중국이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은 이 지리적 약점을 악랄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후려친 헐값에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강탈해 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지만 실상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에 목이 졸려 피를 빨리우는 비참한 에너지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족쇄를 끊어버리고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 가스를 영하 162도로 꽁꽁 얼려 액체로 만든 뒤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 배에 싣는 최고 난이도의 첨단 기술. 바로 LNG 액화 플랜트 건설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서쪽 카스피의 연안에 무려 30억 달러, 한화로 3조 원이 넘는 초대형 LNG 화학 플랜트가 한국 컨소시엄의 주도하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은빛 철의 숲은 투르크메니스탄 산업화의 상징이자 강대국으로부터의 거룩한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6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서울에 있는 손주 녀석의 재롱을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를 미루고 카스피의 현장에 매서운 모래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남아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어실 안에서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한 젊은 현지인 청년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티르. 한국의 카이스트로 국비 유학을 다녀온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눈부시게 똑똑한 수재였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바티르에게 LNG 플랜트를 구동하는 복잡한 화학 공식과 핵심 제어 기술, 그리고 폭발 위험을 막는 비상 대처 매뉴얼의 모든 비밀을 하나부터 열까지 남김없이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시차를 나온 임원 하나가 제게 넌지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 지사장님, 저들에게 우리의 핵심 기술을 바닥까지 다 빼주면 나중에는 저들이 우리를 토사구팽하고 스스로 공장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핵심 노하우는 감추고 우리가 계속 독점하며 관리비를 받아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바티르가 한국어로 또박또박 작성한 빼곡한 노트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는 것은 얄팍한 장사꾼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중국 놈들은 막대한 자본을 미끼로 자원을 뺏어가고 러시아 놈들은 무기를 들이밀며 정치적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절대 기술을 주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고 땀을 흘리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남기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것이 척박한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10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생존 방식입니다. 바티르는 붉어진 눈시울로 제 두 손을 꽉 잡으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지사장님, 아니, 사부님. 한국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던 우리 조국에 손을 내밀어 준 유일한 은인입니다. 저와 투르크메니스탄의 모든 청년들은 이 은혜를 뼈에 새기고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뜨겁고 벅찬 감정의 맹렬한 교류는 단지 우리가 공사를 정직하게 잘하고 그들에게 값비싼 첨단 기술을 선뜻 내어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콧대 높은 이슬람 국가의 청년들이 아득히 먼 동양의 작은 나라 사람들을 향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형제라고 부르게 된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막의 거친 바람 속에서 한국인들을 바라보던 그들의 촉촉한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려 1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시린 역사의 비밀이 거대한 맥박처럼 펄떡이며 숨쉬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모래바람이 부는 카스피의 연안에서 LNG 플랜트의 웅장한 가동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가 이 낯선 이국 땅에 바친 20여 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차가운 콘크리트를 넘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폐쇄적인 국가에서 그토록 신성하고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건물을 잘 짓고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현지 직원 채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시가바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국립세계언어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새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캠퍼스 정문에는 자랑스럽게도 우리 회사가 시공했다는 작은 동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운 젊은 학생들의 엄청난 열기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익숙한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강의실마다 학생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영어나 러시아어를 배우는 곳이냐고 묻는 제게 동행한 대학교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사장님, 저곳은 모두 한국어 강의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들어가기 힘든 학과가 바로 한국어 학과입니다. 입학 경쟁률이 무려 20대 1을 훌쩍 넘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학과보다 인기가 훨씬 높아요. 저는 열린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강의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0여 명의 투르크메니스탄 청년들이 칠판에 적힌 한글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지인 교수가 선창하자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따라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서울 한복판의 대학교 어학당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 문화의 유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양의 발레와 오페라 공연마저 금지시켰고 텔레비전에서 립싱크를 하거나 젊은이들이 수염을 기르는 덫조차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던 철통 같은 빗장의 나라입니다. 인터넷은 지금도 정부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 있고
외국의 유명한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사이트는 접속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문화적 장벽과 감시망을 뚫고 오직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만이 수도의 한복판에서 거침없이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넘어선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도대체 왜 서구의 막강한 문화는 철저히 배척하면서 유독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게만 이토록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둔 것일까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국어 학과를 이끌고 있는 굴라즈 교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완벽한 서울 억양의 한국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사장님, 우리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 한국을 그저 돈 많고 기술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생각한다고 여기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영혼을 나눈 형제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폐쇄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만 예외적으로 장려될 수 있는지 묻자 굴라즈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재 책장에 꽂혀있던 아주 두껍고 오래된 역사책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녀가 펄럭이며 펼친 빛바랜 페이지 위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고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6세기에서 8세기 무렵 중앙아시아의 드넓은 초원을 호령했던 위대한 돌궐 제국의 영토입니다. 바로 우리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 뿌리로 여기는 자랑스러운 조상이죠. 그리고 지도의 동쪽 끝을 보십시오. 그곳에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고구려가 있습니다. 굴라즈 교수의 손가락이 지도의 동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1400년 전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가 주변국들을 집어삼키며 무섭게 팽창하던 끔찍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중국 제국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양 끝에 있던 두 강대국이 굳건한 교류와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돌궐과 고구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를 보면 머리에 새의 깃털을 꽂은 조우관을 쓴 고구려의 사신들이 수만 킬로미터의 거친 사막과 초원을 건너와 이 지역의 지도자를 아련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1400년 전부터 이미 뜻을 함께하는 형제로서 손을 잡았던 사이입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뇌물을 거절하고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주었기 때문에 얻은 신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1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거대한 대륙을 호령했던 그 강국의 긍지와 연대감이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굴라즈 교수의 목소리에 짙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벅찬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70년 넘게 우리를 식민지로 짓밟았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를 금지하고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려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두렵고 싫습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경제력으로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 듭니다. 영토만 뺏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경제적 노예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 형제 국가라는 튀르키예조차도 우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려 정치적인 간섭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단 한 번도 침략하거나 지배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배할 야욕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신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 척박한 사막에 찾아와 뇌물을 거절하고 묵묵히 땀을 흘리며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터진 배관을 자기 돈으로 고쳐주고 강대국들이 숨기고 안 내놓는 핵심 기술을 우리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정치적 간섭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만 합니다. 우리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은 뼈야뼈 아래서 땀 흘리는 한국인들의 우직한 뒷모습을 보면서 1400년 전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우리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던 고구려 사신들의 늠름한 모습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교수실을 나와 걷던 캠퍼스의 벤치에서 저는 한국어 교재를 품에 꼭 안고 있는 22살의 여학생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낡은 백팩에는 태극기 배지가 소중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이 좋으냐는 제 질문에 마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자 희망이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과거에 끔찍한 전쟁을 겪었고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라였다고요. 하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정직함으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한국처럼 언젠가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제 사촌 오빠가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한국 매니저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 날짜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야근을 하면 빵 하나라도 더 챙겨주신대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요. 저는 졸업하면 꼭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한국인들처럼 정직하고 치열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린 여학생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밀려오는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여 년 전 파산의 공포 속에서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던 나약한 제가, 더러운 뇌물, 봉투 앞에서 갈등하던 제가, 정 회장님의 가르침 하나를 붙잡고 내렸던 그 무모한 결단이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이 나라 젊은이들의 심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차가운 콘크리트에서 피어난 정직이라는 작은 씨앗은 텔레비전 화면을 타고 안방으로 스며들었고, 마침내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나라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대한 숲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력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문명과 문명이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뜨겁게 끌어안는 거룩한 연대였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사막에 쏟아부은 정직한 땀방울과 기술, 그리고 1400년 전의 핏줄 당기는 역사적 연대감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신뢰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막의 밤하늘 아래서 묵묵히 축적된 이 거대한 신뢰의 복리가 훗날 어떤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올해 2월 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끔찍한 전쟁의 화염이 중동의 하늘을 뒤덮었을 때, 강대국의 여권마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아비규환의 지옥 한복판에서 마침내 이 1400년의 약속이 웅장한 생명의 문으로 변해 우리 한국인들의 눈앞에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말, 모든 현장 직책을 내려놓고 은퇴하여 서울의 따뜻한 거실에서 손주를 안고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던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중동의 심장부 이란 테헤란에 끔찍한 미사일 공습이 시작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화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는 텔레비전 화면, 속 도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길을 잇던 국제공항은 전면 폐쇄되었고, 인터넷과 통신망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 불길이 치솟는 사지 한복판에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이도의 감독과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던 이기재 선수를 비롯해 수십 명의 귀한 우리 한국 교민들이 갇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보다 중동의 지리적 특성을 뼛속 깊이 잘 알고 있던 저는 절망감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폭격의 공포 속에서 서쪽은 끔찍한 전쟁터였고, 남쪽은 퇴로가 없는 바다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동쪽으로 무려 10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사막을 통과하는 육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막 길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무엇인지 알기에 제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제가 20여 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뒹굴었던 그곳. 비자 발급 거절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북한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악명 높은 폐쇄 국가, 자국민의 안위조차 챙기기 버거운 전시 상황에서 폭탄을 피해 몰려오는 외국인들에게 그 굳게 닫힌 철통 같은 국경의 문을 열어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한 한국 대사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하게 대형 버스 2대를 수배했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직후 20여 명의 한국인들을 태운 버스는 먼지 자욱한 이란의 도로를 뚫고 테헤란을 출발했습니다. 끊어진 인터넷 대신 위성 비상통신망을 쥐고 수시로 총구를 들이미는 군경의 살벌한 검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폭음이 들릴 때마다 버스 안의 어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동거리가 너무 길었기에 그들은 중간 기착지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폭격의 그림자가 드리운 황량한 이란의 동부 도시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운 뒤 다음날 아침 다시 버스에 올라 사막 길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이틀에 걸친 피말리는 강행군 끝에 마침내 한국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검문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도망쳐온 차량들과 다국적 피난민들이 국경 앞에 뒤엉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유럽인들, 여권을 흔들며 막대한 달러 뭉치를 내미는 사람들, 심지어 같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중동의 이웃 국가 국민들조차 기관단총을 든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수비대의 무자비한 통제에 막혀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외교적 압박이나 거액의 돈도 이 철옹성 같은 독재 국가의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을 태운 버스 안에도 무거운 침묵과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차가운 총구에 밀려나 다시 저 폭격이 쏟아지는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대사관 직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려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 뭉치를 들고 무장한 국경 수비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확인한 투르크메니스탄 수비대장에 굳어있던 험악한 표정이 일순간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자국어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제 바리케이드가 굉음을 내며 양옆으로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피난민이 몰려든 그 혼란스러운 국경에서 검문소 게이트 하나를 통째로 비워두고 오직 한국인만을 위한 VIP 전용 통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길을 텄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전용 검문소를 통과한 사람은 강대국 미국인도 유럽의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 여권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뿐이었습니다. 수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짐 검사조차 생략한 채 그들은 한국 교민들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에스코트했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준비한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교민들은 곧바로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한국도는 제3국으로의 귀국 항공편까지 완벽하게 안내되었습니다. 발이 묶여 차가운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다른 나라 피난민들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신속한 대우를 받으며 국경을 통과하는 한국인들의 행렬을 그저 경악과 부러움이 뒤섞인 멍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현지에 급파되어 있던 대한민국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임상우 단장이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최고위급 격식 있는 자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임상우 단장의 두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한민국을 대단히 각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나라이며 남은 한국 국민들이 우리 국경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거칠애가 섞인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3월 초순까지 그 철통 같은 사막의 국경을 거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무사히 구출된 한국인은 23명에 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국경을 넘은 교민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였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외국인 교민을 그것도 가장 폐쇄적인 국가가 앞장서서 전용 검문소까지 열어주며 구출해낸 것은 세계 외교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무사히 구출되어 고국의 가족들과 눈물로 얼싸안는 교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제 낡은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던 20년 전 현장 직원들과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사막에서 한국 교민들을 향해 기적처럼 활짝 열렸던 그 VIP 전용 게이트는 결코 힘없는 외교관 몇 명의 말솜씨나 우연한 행운으로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민들이 내민 초록색 여권 속에는 20여 년 전 우리 선배 건설인들이 IMF의 끔찍한 부도, 공포 속에서도 끝끝내 지켜냈던 정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뇌물 봉투 대신 목숨을 걸고 내밀었던 100% 무결점 품질 보증서, 50여 명의 직원이 지독한 모래바람을 삼키며 캄캄한 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서 피눈물을 흘리며 쳐냈던 그 단단한 콘크리트 외벽, 우리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돈 수억 원을 들여 무상으로 아파트 배관을 전부 교체해 주었던 그 바보 같은 책임감. 그리고 1400년 전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도 서로의 등을 내어주며 손을 잡았던 돌궐과 고구려 사신들의 숭고한 뜻, 그 모든 희생과 진심들이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서운 복리의 이자가 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의 거대한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마침내 전쟁의 화마가 집어삼키려는 끔찍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교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생명의 문이 되어 활짝 열린 것입니다. 2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부패 관리가 던진 뇌물 봉투를 찢어버리던 그날 밤, 저 강태호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이 내렸던 그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원칙 하나가 훗날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23명의 귀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의 탈출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뇌물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친 땀방울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신임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굳게 닫힌 독재 국가의 국경마저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전 사막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의 서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절대 장벽, 공사 대금 10%의 부당한 뇌물 요구, 그리고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23명의 대한민국 국민. 이 건조한 숫자들 이면에는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 낡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의 의지에 밤새 콘크리트를 붓던 건설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달러 다발 대신 직원들의 지장이 찍힌 품질 보증서를 집어던지며 죽음을 각오했던 바보 같은 고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독재자는 결국 그 미련한 진심 앞에 굴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대든 사람은 당신들이 처음이다. 나는 그 정직함이 필요하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당장 내일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숨통을 조여올 때도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척박한 땅에 흘린 땀방울은 20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후배들의 대피로를 여는 거대한 생명의 문으로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운 이름 없는 영웅들을 세상에 알리는 거대한 목소리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신뢰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